따다닥닥닥닥. 향치가 피넛버터 풍부하고 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스모키한 냄새. 이 냄새는 분명히 구별되는 여러 층으로 나뉜다. 꿀같이 달콤한 톰 노트, 육중하게 휘몰아치는 오일향의 베이스 노트, 그리고 그 맛과 똑같은 실제 땅콩 냄새의 미들 노트. 미국에서 자란 중년층이라면 이 냄새는 어린 시절의 추억에 녹아 있을 것이다. 그보다도 젊은 층의 미국인들이라면 중년층 세보다는 피넛버터를 잘 알지 못한다. 최근 세대의 많은 사람이 땅콩 알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과학자들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 아들도 땅콩 알러지가 있어서 피넛버터 대신에 콩기름으로 만든 대체품인 와우버터를 사여주곤 했었는데 얼마 못 가서 손대지 않게 되었다. 와우버터가 피넛버터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 나름대로 분석하자면 와우버터는 피넛버터의 언캐니 밸리이기 때문이다. 피넛버터를 만들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콩을 볶았기 때문에 그 맛도 거의 완벽스럽지만은 유사성이 오히려 반감을 일으킨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내 아들에게는 피넛버터에 얽힌 추억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이 와이버터를 거부하는 유일한 이유는 다음의 사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미국인 아닌 사람들의 피넛버터에 대한 호불호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어려서 피넛버터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혹은 수입식품이 가진 새로운 맛이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미국 식품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피넛버터의 인기도 함께 내리막길을 걷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지금으로서 호불호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냄새는 거의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집 주방의 수납장에서부터 저 멀리 우주선 안에까지 뻗어 있다. 피넛버터 냄새는 알츠하이머 전조를 포착해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연구에서 고연령층의 실험 대상자들을 네 집단으로 나눠서 각각 한 숟가락씩 떠낸 피넛버터의 냄새를 맡아보게 했다. 첫 번째 집단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두 번째 집단은 약한 정도의 인지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 집단도 인지기능에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다. 네 번째 집단인 대조그만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놀라운 점은 이들 중에서 알츠하이머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피넛버터 냄새를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알츠하이머의 전조를 드러내는 방식이 매우 특이했다. 그들은 왼쪽 콧구멍으로 피넛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거나 잘 인식하지 못했다. 오른쪽 콧구멍으로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피넛버터 냄새를 잘 감지했다. 냄새 감각의 불균형은 알츠하이머 진단의 한 지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냄새를 못 맡는다. 예일 대학교 과학자들이 제안한 테스트는 피넛버터 냄새를 맡아서 후각을 테스트한 다음에 식초 냄새를 맡거나 알코올을 문질러 비위도를 자극하는 것이다. 알코올의 자극은 느낄 수 있으면서 피넛버터의 냄새를 분명하게 지각하지 못한다면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건물에 입장하기 전에 테스트를 통해 사지선다형으로 냄새 구별을 해 볼 수가 있다. 냄새를 피넛버터 냄새를 맡기로 질병을 진단한다니 놀라울 뿐이다. 이제 땅콩 냄새에 대한 진짜 이상한 이야기를 뒤져볼 차례다. 1969년 호주에서 머치선 운석이 떨어졌다. 이 우주 물질 덩어리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이 운석이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는지 판별해 보았다. 운석이 우주 공간을 날아오는 동안에 우주 물질이 고에너지 우주선과 상호작용을 한다. 우주 공간 속에서 보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주선과의 상호작용이 더 많아지고 따라서 더 많은 원소가 우주 안에서 형성된다. 네온 동위 원소 테스트를 해보면 진짜 오래된 우주 물질이라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원소가 발견되다. 시카고 필드 박물관과 시카고 대학교 연구진은 머치선 운석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며 어쩌면 태양 이전의 물질, 즉 태양이 생성된 46억 년보다도 더 앞서는 우주 먼지를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테스트하려면 먼저 운석의 일부를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넛버터 냄새가 너무 강해 고약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반죽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
이 반죽을 사안에 영해시키면 순수한 우주먼지만 남는다. 그리고 이 운석의 우주먼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나이는 75억 살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떨어진 어떤 물질보다도 나이가 많다. 다양한 방법으로 코를 킁킁 거려보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냥 숨을 쉬다가도 의도치 않게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냄새를 맡으려면 숨을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대 심리학자 선구자 하인리 베버는 냄새를 감지하는 데 코를 킁킁거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냄새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먼저 바닥에 등을 대고 반드시 누운 뒤에 연구실 조결을 시켜서 자기네 코에 물과 향수를 섞은 용액을 들이붓게 했다. 그는 실험이 끝난 뒤에 강렬한 냄새를 수동적으로 코에 흡입시키는 것은 냄새 지각에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해서 냄새를 지각하려면 코를 킁킁거려야 한다는 것이다. 훗날의 과학자들은 다양한 냄새를 불어넣되 비실험자들은 코를 킁킁거릴 수 없게 한 상황에서 냄새 지각 실험을 함으로써 코를 킁킁거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했다. 한 과학자는 입으로 숨을 크게 내쉬고 있는 사람 앞에서 강한 냄새를 피웠다. 또 다른 과학자는 비실험자가 잠든 상태에서 호흡과 호흡 사이, 즉 무호흡 상태에서 정맥 주사로 냄새를 주입했다. 이런 실험들의 결과는 한결같았다. 코를 킁킁거릴 수 없으면 어떤 냄새도 지각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웠다. 그러므로 냄새를 잘 맡으려면 더 자주 킁킁거리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킁킁거려야 한다. 상큼하게 설레는 향이다. 상큼하게 설레는 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 향, 상큼한 향, 눈, 스노우, 대기를 무겁게 내리는 돈 누르는 듯한 하얀 하늘 아래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고 잠시 숨을 멈춘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이 멈춤 안에 그 냄새가 생각처럼 명징하게 떠오른다. 창백하지만은 강렬하다. 다른 건 몰라도 단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곧 눈이 올 것 같아. 곧 눈이 올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냄새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걸까? 겨울 공기 속 눈 냄새는 마치 몸이 아는 것처럼 각인이 된다. 사실 이는 정말 몸이 알기 때문이다. 코는 세 가지 힌트로 곧 눈이 온다는 것을 안다. 세 가지 힌트가 동시에 나타나면 알아볼 수 있는 시그니처가 형성된다. 우선 우리의 코는 차갑고 농도 짙고 움직임이 둔한 공기의 냄새를 맡는다. 기온이 떨어지면 공기 분자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추운 바깥에서는 휘발성 분자도 움직이지 않아서 공기 중에 냄새로 퍼지지 않는다. 추운 날씨에는 지각할 수 있는 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사람의 코는 냄새 없음, 즉 완벽한 냄새의 부재도 기억한다. 이런 냄새의 부재 속에서 사람의 코는 두 번째 힌트를 감지한다. 바로 습도의 증가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눈도 습기로 포화되는 상태가 된 공기가 드디어 그 무기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 몸의 냄새를 맡는 기관들은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 날씨가 좋을 때는 그때 두드러지는 냄새들 때문에 습도가 올라가는 것도 가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차갑고 건조한 날씨는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습도가 코의 냄새에 맡는 능력을 돌이켜놓는다. 황량한 무채색의 벌판에서 눈길을 확 끄는 한 줄기 선명한 원색의 빗줄기처럼 분명하게 각인시킨다. 눈 냄새의 세 번째 힌트는 냄새가 아니라 신체적인 감각과 관련이 있다. 차갑고 습이 난 공기는 얼굴과 코의 3차 신경을 자극한다. 코로 냄새를 맡기보다 얼굴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눈을 예감하는 것이다. 눈이 실제로 내리기 시작하면 눈 냄새는 다시 냄새의 부지로 돌아가고 명성을 하는 듯한 공허함으로 다가온다. 이제 막 눈이 덮인 길에 먼 발자국을 찍으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가? 다른 냄새는 모두 지워지고 새롭게 나타난 냄새는 너무나 날카롭다. 숨을 내쉴 때마다 스카프의 김이 서리고 어딘가 떨어져서 바짝 마른 소나무에 바늘잎이 성진 냄새를 뿌리며 흩어지고 멀리서 흘러온 장작불 같은 타는 냄새가 느껴진다.
눈 냄새는 생생하다. 이제 막 내려서 쌓인 눈의 고요함도 그렇다. 눈송이 사이사이에 갇힌 공기는 소리를 흡수해서 주변의 음향을 바꿔놓는다. 아주 잠깐 동안 눈 덮인 풍경은 한가롭지만 세밀하고 아름다운 감각의 왜곡으로 포장된 채 모든 것이 정지된 느낌을 준다. 미세한 바람만 불어도 눈송이 사이에 갇혔던 공기는 풀려나고 소리는 평소의 음량으로 되돌아온다. 아스타잔틴 이라는 생각 반응으로 햇빛을 가린다. 햇빛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가올 여름의 시원한 수박을 한 조각 들고 냄새를 맡아보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가 있다. 자, 하는 거죠. 생강에 대해서 생강. 따뜻하고 포근하다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원기가 왕성하다. 생강 냄새는 나를 부드럽게 맞아주면서도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하기도 한다. 생강 냄새는 깊게 퍼지는 계피향과 화사하게 터지는 듯한 시트러스 향이 섞여 있다. 태양과 열대, 그리고 그 태양이 내려쬐는 해변에서 몸과 마음이 끌릴 때마다 억지로 움직이는 나른한 냄새가 난다. 생강은 관능적인 본성을 숨기지 않는다. 갓 캐낸 아직도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생강에서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껍질을 벗기면 촉촉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훅 올라온다. 껍질을 벗겨서 그대로 두면 가느다란 섬유를 보면 금방 말라버리지만 칼로 자르거나 표면을 깎아내면 금방 다시 그 신비의 액체가 차오른다. 표면을 깎아내보다 새롭게 싱싱한 생강 냄새가 풍긴다. 생강은 생명력이 질긴 고건이라 바다 건너 멀리서도 운반이 가능하다. 기후가 따뜻한 지역이라면 어디서든지 잘 자라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나라 어떤 음식의 재료로 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식물임에도 생강은 늘 이국적인 느낌, 특별한 재료인 듯한 느낌을 준다. 생강은 내재된 흥분성, 성적인 측면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진저, 영어로 진저는 서구권에서 생강을 가리키는 동시에 빨강머리를 뜻하기도 한다. 빨강머리는 진짜 생강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강의 독특한 관능성이나 야성과 연관지어 언급하기도 한다. 베네치아에는 빨강머리, 생강의 이러한 기질을 가리키는 속담이 있다. 빨강머리, 머리카락 한 올에 100개의 악마라는 뜻이다. 이렇게 여러 문화권에서 생강은 침실에서의 어떤 불만도 잠재울 수 있는 만능 체험제로 알려져 있다. 로마 시대 의학자이자 해부학자인 갈리너스가 주장했던 책 이론에 따르면 생강은 뜨거운 동시에 축축하다. 생강이 열은 성욕을 부추기고 성균을 끌어올리며 축축한 성질은 정자수를 증가시켜서 생식력을 키워준다. 생강에 지닌 축축함은 정량 계피와 다르다. 건조한 열기와 발기부전과 조류증을 치료하고 정력을 개선시키지만 정자의 수의 증가에는 관련이 없는 후추와도 다르다. 물론 책 이론은 모호한 균형의 게임이다. 성욕이 지나친 사람은 그만큼 정력의 소모도 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희끗하거나 아예 빠져버린다. 성적 욕망이 이미 끊어 넘쳐 잠재우고 싶거나 체액이 이미 균형 잡혀 있다면 생강을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향신료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여기서 중세의 성화학자 베네딕트 수도사였던 콘스탄티누스를 떠올려보자. 생각나는가? 신화문에서 처음 언급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아랍 세계의 의학 서적을 번역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철학자이자 의사였던 이븐 시나와 티니지 의사 이븐 알자르트 등이 쓴 글을 유럽에 전파한 것으로 유명하다. 콘스탄티누스가 12세기에 쓴 성적 결합에 대하여에는 성적 치유를 위해 생강을 이용한 여러 레시피가 들어있다. 생강 레시피. 생강은 콘스탄티누스가 꼽은 체험제 성분 중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그가 꼽은 체험제 재료는 생강 외에도 병아리콩, 솔방울, 달걀 노른자, 따뜻한 육류, 식용동물의 뇌,
아르글라 그리고 수탉에서 수석까지 여러 동물의 고한, 포도, 멜론 그리고 음경의 모양을 닮은 바나나 등이 있다. 이런 음식에 향신료가 잔뜩 든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 서로 상보적인 작용을 했다. 포도주는 여러 종류의 모임과 의식에서 성적인 촉진제로 쓰였지만 특히 결혼식에서는 더욱 중요했다. 결혼식에는 와인이나 각종 체음성 음식이 동원되었는데 성적으로 위석한 신혼 부부에게 경험하는 하객들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생각에서 있다. 로마 시대부터 중세까지 유럽의 부여층들은 사이에서 성행했던 이런 관습은 코란어 76장에서 나오는 무슬림의 천국에 대한 묘사와도 비슷하다. 현대의 체험제로서 생각은 지하로 구석으로 숨어버렸다. 보다 극단적인 패티시이자 BDSM의 한 형태인 피킹은 껍질 벗긴 생강을 마개 모양으로 깎아서 항문에 넣는 행위를 뜻한다. 이렇게 생강 이런 생강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군요. 이제 로즈마리에 대해서 로즈마리 코를 찌르듯이 날카롭게 쾌활한 냄새가 난다. 습속 멀리까지 채울 듯한 냄새다. 로즈마리 잎을 직접 씹어보면 그 맛과 냄새가 마치 바카처럼 톡 쏘는 듯하고 얼얼하고 시원하다. 사실 생김새만 봐서는 먹을 수 있는 식물처럼 보이지 않는다. 모형이나 냄새가 꼭 소나무 바늘잎처럼 닮은 식물을 씹는 듯한 야릇한 느낌을 준다. 사실 소나무와 로즈마리는 개통성 사촌지간이다. 서양의 고대 요리법에서는 로즈마리를 식재료로 쓰지 않았다. 그저 향기를 상징적 용도로 이용했다. 로즈마리 냄새는 개인이 지닌 기억과 추억의 성질을 휘저어놓고 로즈마리 자신이 지어온 역사를 펼쳐 보인다. 고대 로마인들은 값비싼 향을 사는 대신에 값싼 로즈마리 가지를 태웠다. 로즈마리는 또한 사이프러스에서 발굴된 4,000년 된 향수의 재료였다. 이 향수에는 라벤더, 월계수, 설리, 고스와 로즈마리가 블렌딩되어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수 헝가리 워터 역사는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역시 로즈마리가 주요 성분이다. 향수 역사가들이 헝가리 워터의 레시피를 재구성한 결과 지금은 펄에 있는 오스모테크 냄새 저장소에서 재구성된 그 향기를 감상해 볼 수 있다. 오래된 향수들의 레시피는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페니로열 마조람과 더불어서 로즈마리 꽃은 빠지지 않는 원료다. 나중에는 시트런, 라벤더, 세이지, 흰 붓꽃 같은 상쾌한 향들이 첨가되었다. 로즈마리는 제빵의 역사에서도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로즈마리는 중세 프랑스에 있었던 제빵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타르몰리의 길리가 치르던 비밀스러운 의식에서도 핵심 요소였다. 로즈마리 향기가 또 섹스와 로맨스 그리고 죽음이 섞여 있다. 고대 로마 장례식에서 화관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던 반면에 아주 오랫동안 로맨스와도 연관되어 왔다. 약수와 섞은 로즈마리는 중세의 결혼식에서 중요하게 쓰였다. 그러나 1603년 그리고 1609년, 1625년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로즈마리가 널리 쓰이면서 다시금 죽음과 연관이 되었다. 전염병을 물리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로즈마리 향기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로즈마리 로맨스나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로즈마리에 대한 추억이 있고, 소나무 상쾌하고 활기찬 냄새다. 톡 쏘는 듯한 온기가 코끝에 스며들면 허리를 고쳐 세우게 된다. 장내 또는 라벤더와 비슷한 3차 신경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나 솔향기가 생기는 것보다도 약간 더 부드럽다. 솔향기는 더 따뜻하고 나무 향도 더 진하며 장내는 라벤더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다. 솔향기는 정신을 일깨우면서도 또한 속도를 늦추게 한다. 온몸과 마음에 안도감이 흐르게 한다. 솔향기는 개방된 공간에서 공기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지만 반쯤 닫힌 공간에서는 황홀한 친근감으로 공기를 채운다. 이 냄새는 거대한 소나무가 제 안에 품고 있는 공기로 지어진 아주 작은 성당을 가득 채운다. 둥글게 휘어진 가지, 이파리 사이의 빽빽한 숲, 사람과 동물들의 발로 다져진 마른 솔잎들이 숲의 바닥을 담요처럼 덮고 있다. 깊은 곳에 감춰진 안전한 휴양지 같은 편안한 냄새가 난다.
그러나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냄새는 서주범을 탄다. 솔향기를 모아볼 생각에 밖으로 나가서 서성해 보면 처음에는 실망하게 된다. 그 향기는 일부러 찾지 않을 때는 어디에나 있는 것 같다가도 막상 찾으려 들면 교묘히 나를 피한다. 나는 소란기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미시간 북부의 강변에 있는 오두막 주변에서 소나무 가지를 쭉 모으다가 소나무 특유의 톡 쏘는 듯한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서 당황했다. 그 수수께끼를 풀어버리고 더글러서 전나무 아래서 희미한 소나무 향기가 비어있는 공기를 잔뜩 들이마셨다. 그러다가 노다지를 발견했다. 투명한 노란색 송진방울이 내 앞에 있는 나무의 껍질 밖으로 스며나와 눈물처럼 맺혀 있었다. 나는 젖은 종이 타올라 그 눈물을 닦아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 냄새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했다. 따스하면서 동시에 시원했고 상쾌한 초록 냄새와 쨍한 햇살이 섞여 있었다. 소나무 향이 건네는 따스함과 시원함의 결합은 놀랍고 신기하다. 한여름 강변길에 그림자처럼 들이오는 소나무에 따스한 햇살이 내쬐고 있을 때조차 소나무 향기는 자신이 힘든 겨울의 나날 또는 훨씬 빨리 소나무 숲에는 또 다시 두터운 눈 담요가 덮일 것이다. 대나무, 매화나무와 함께 소나무는 중국 고전에서 세한삼으로 불린다. 이 세 식물은 높은 지조와 절개, 회복력의 상징이다. 소나무를 뜻하는 일본어 마츠 기다리다 뜻의 동사와 동음이다. 마츠, 너에게 유용한 붓, 현재와 대화를 바라는 너희의 소원을 채워주네 라고 성진에서 소량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이 테르펜이다. 피내는 소량계가 청량감과 자극 효과를, 리모네는 밝고 명랑한 시트러스 향을 더해준다. 대마초 또는 소나무의 사촌인 시드처럼 소나무는 벌레를 쫓아버리는 소지를 만들어낸다. 소나무, 전나무, 가뭄이나무 등이 속해있는 침엽수는 뜨거운 여름날에 테르펜을 더 많이 뿜어낸다. 테르펜 분자에는 수증기가 더 잘 달라붙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해서 숲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다시 말하자면 소나무 숲에 들어가면 마치 딴 세상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소나무는 자신들만의 미세기후를 만들어내면서 그림자를 들여놓고 우리로 하여금 명성에 빠지게 하며 소나무 숲 바깥 세상과는 뚜렷이 다른 세계를 펼쳐 놓는다. 소량기를 들이마시다 보면은 콕 집어서 말하기 힘들지만 생기가 살아나는 기분이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숲속을 산책하면서 천년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식물이 발산하는 향기물질 중에서 피톤치드는 질병과 싸우는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나무나 풀이 무성해서 피톤치드가 충분히 발산되는 환경 속을 걷다 보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 몇몇 언어권에서는 산림욕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떤 나무의 숲이든 비슷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소나무 숲이 가장 조용하고 향기로운 것 같았다. 고층 빌딩에서 하늘을 가려주면 어둠을 하면서도 어둡게 하면서도 그의 우뚝 선 몸통과 쭉쭉 뻗은 가지들은 우리의 문명과는 다른 또 하나의 문명을 암시하는 듯하다. 소나무는 실제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송유는 의열과 두통, 감기를 치료하고 통증을 풀어준다. 소나무 껍질과 솔, 잎에는 다량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 500년 전 프랑스의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이끌던 탐험대회 대원 한 사람이 케벡 외곽에서 교실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이때 인근에 살던 이로크이족 인디언 도마가이아라는 사람이 이로크이야말로 안내다라고 부르던 소나무로 끓인 차로 환자를 살려냈다. 소나무차의 효과는 기적적이라 할 정도로 빨랐다. 소나무차를 두세 번 마시고 차 찌꺼기를 상처에 붙이자 환자의 피부가 깨끗이 아물었고 퉁퉁 부었던 다리는 근력을 되찾았다. 잇몸의 출혈은 멈추었고 흔들리던 이도 튼튼하게 회복이 되었다. 이런 좋은 성과를 냈군요. 음, 예.